전 오늘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심층 지하 처분장 실증 시설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방사성 물질을 지하 500m 밑에서 처분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여기 있는 이 땅의 토지의 상태, 그리고 지하수 조건, 집안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지하에 방사성 물질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지하 500m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높은 위험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이와 같은 연구를 왜 이렇게 깊은 지하에서 이행할까요? 이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과학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직접 방문했던 이곳은 안드라가 관리하는 CGO 프로젝트의 실증 연구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 즉 핵 분열로 사용하고 남은 우라늄 원료를 처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은 대부분 방사성 붕괴 기간이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녀석들이죠. 때문에 이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에 노출되면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으며, 이 자칫하면 인간 생활권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하게 매립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방사성 물질을 매립하기 위한 다방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안드라라는 기관은 프랑스의 유일한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입니다. 국가가 정한 2개의 주요 관련법에 근거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실무를 이행하고 있죠. 이 법은 각각 1991년 그리고 2006년에 제정된 방사성 폐기물 계획법으로서 폐기물 관리의 정책과 전략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업무 수행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약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에 비해 약 30%가 높습니다. 대단히 큰 비율이죠. 국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를 원자력 발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프랑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의 수는 총 71기. 이 수치는 현재 새로 짓고 있는 1기와 운전 정지된 14기를 포함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취재가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2월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가 가지고 가던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 강화 전략으로 회귀하겠다는 그의 모멘텀은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하며 프랑스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11년 3월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해역에서 발발한 지진에 의해 일본 후쿠시마현의 오쿠마마치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위치한 원자로가 폭발하여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세계사회는 방사능 물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고, 이는 탈원전이라는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전과 다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 총생산의 절대량을 증가시켰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활동의 특성상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배출은 계속 늘어만 갔죠. 이를 막아내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꼽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덕커브 또는 전기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 즉 기저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전을 가동하면 계속해서 우라늄 핵분열의 산물들인 불안정한 원소들의 잔해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원전 에너지 비율이 70%를 넘는 프랑스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독성, 즉 방사선을 오랜 세월 동안 방출하는 원소들만 따로 모아서 찌꺼기들을 매립하기 위해 실증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안드라가 운영하는 CGO 프로젝트입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으로 생성된 폐기물 관리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반으로 사용 후 해결료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시한다. 둘째,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 처리 원칙은 심층 지하 점토장 저장을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사용한 해결료는 재처리, 즉 폐쇄형 루프 방식의 연료 주기를 채택한다. 넷째,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분류된 지역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은 허용 기준 없이 원천 차단하며, 따라서 배출된 물질들은 법규에 의해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 방사능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재활용을 금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방사성 폐기물의 주요 관리 주체 규제 기관인 NSA, 대규모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전회사인 아레바, EDF,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운영기관인 안드라는 각각 독립기관들이지만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방식으로 상호 교류 그리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안드라를 중추로 하여서 프랑스에서 생성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안전한 처리와 매립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약 24기의 가동 원전, 3기 추가 건설 원전, 그리고 2기의 정지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은 국내 주요 전력 생산원 대비 약 27%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입지를 담당하고 있으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전의 발전이 지속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책임 하에 발전소 부지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포화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다발의 개수는 총 50만 4,809다발이며 전문가들은 2031년 고리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고준위 방패물 저장 시설의 포화가 서서히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과학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공학을 전공을 했고 처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발전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년에 이제 저희 공단이 설립되면서 이제 이전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저희 공단에서 방패물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1단계 동굴 처분 시설 그리고 2단계 이번에 허가받은 표층 처분 시설에 대한 이제 허가 서류까지 준비를 하다가 정책이나 기획 쪽 일을 하고 있는 박진백이라고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침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네. 사용 후 해결료라는 단어가 있고 또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요? 네, 이제 법적으로 보면 사용 후 해결료는 이제 원전에서 저장을 임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에서 그 사용 후 해결료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면 사용 후 해결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이제 지위가 변경되는 상황.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준비를 정부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한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용 후 해결료인 거고 뭐 월성이나 고리나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사일로 안에 보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원전에서는 발전을 하고 나서 난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수조나 이제 건식 방식으로 소내에서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고, 임시로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임시 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임시로 저장된 사용 후 해결료는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지위가 변경되면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가 바닷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예. 거기 있는 발전소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을 해서 한 군데다 모으고 그리고 나서 영구 처분 시설이 준비가 되면 이제 영구 처분하는 그게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정부는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은 거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용 해결료 저희가 이제 나눠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용용 해결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변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진흥위원회에서 이 사용용 해결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공식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는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지금 인치 저장되어 있는 거를 중간 저장 시설로 운반을 하고 중간 저장 시설에서 저장을 일정 기간 하고 영구 처분 시설로 처분까지 하는 그거에 필요한 뭐 기술, 인력, 비용 그리고 이제 주체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자세하게 기본 계획에 담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7대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대 추진 과제는 일단 크게 이제 관리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리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 시설에 대한 부지를 어디다가 위치를 시킬 거냐, 네.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관리 시설을 어떻게 건설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 네. 지역에서 유치를 하게 됐을 때 그 지역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냐, 정책에 대한 이제 결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기술 개발. 지금 우리가 기술이 이제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시작은 97년부터 예. 과기부 그리고 산업부 통해서 이제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해왔고 네. 일부 분야에 따라서 운반 저장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한 60%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한 50% 정도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처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7대 중점 과제에 포함이 돼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인력은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업에 투입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사업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그 사업이 순탄하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7개의 과제가 기본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군요. 기본 이 추진 과제 중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부지 선정과 건설 운영 뭐 이런 쪽일 것 같은데요. 먼저 부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부지 선정이죠. 부지 선정을 하려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지를 선정할 건가에 대한 준비부터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대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먼저 한다고 하고 지역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손을 들면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 조사를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상세 조사를 들어가고 그 결과를 주민한테 공개를 하고 주민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정부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은 부지가 확정되고 그 네. 이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조사랑 상세조사라는 거는 이제 그 부지가 안전하게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그렇죠. 포함이 되겠죠. 뭐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인간으로부터 격리하는 게 영구 처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처분을 해도 인간에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땅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땅속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기본조사, 심층조사라는 단계로 구분을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여기다 처분하면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인간으로부터 안전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지표조사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시추를 해서 조사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땅속에 있는 안반이 처분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 위치의 심층으로 다시 시추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포함해서 선정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사실 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매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해도
막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하에다 연구시설을 먼저 짓습니다. 외국의 이제 지하 연구시설 지은 나라들을 보면 예. 400에서 500m이고 사람이 400m, 500m를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땅 위에서 우리가 400m, 500m를 예측을 하는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학적 방벽을 넣었을 때 네. 방사성 물질이 사람한테 이동하지 않는다. 지하 연구시설을 같은 심도에다가 같은 암종이 있는 데다가 들어가서 처분되는 환경이 유사한 곳에서 필요한 실험들을 하죠. 그래서 그 위치에 우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고 밀봉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인간으로 이동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공학적 방벽과 같은 것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시설을 지어서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실험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고 또 그리고 그런 시설은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제 그 연구 시설을 보여주고 실제 고준위 처분 시설 방사성 폐기물은 이러한 시설에다가 처분을 할 거다. 저희들 계획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그런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이제 그런 논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나라들의 땅속 환경이 네. 우리나라와 다르더라.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처분할 부지를 잡아서 그 거기 있는 환경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럴 목적으로 지하 연구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라드는 이제 정부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예.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희들 일의 100%의 한 절반은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설득하네. 나머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푸는 부분, 사업적으로 푸는 부분 절반 정도 된다. 경험을 해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천재지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지진이나 홍수나 지하수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다루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평가라는 건 이제 처분시설 때문에 예. 지표에 사는 주민들한테 미치는 추가적인 방사선적인 영향이 예. 얼마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다. 그러려면은 이제 예측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처분시설이 운영되고 기능을 몇천 년 이후에 상실을 하더라도 거기서 도달되는 양이 일정 방사선 피폭 설량보다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네. 비정상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한다거나 예. 이제 그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거는 최소한 만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근거들을 계속 뽑아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법적 요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어떤 근거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국내에도 안드라 지하 처분시설 연구단지처럼 네. 실제로 지하에 들어가서 연구를 이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2002년부터 원자력 연구원에서 최대 심도가 120m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한 시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원자력 연구원 부지 안에서가 설치를 하고 지하 연구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학적 방벽이 지하수와 접촉을 했을 때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열하고 관련된 이슈들 방사선 물질들이 이동이 정확히 1년에 몇 cm가니 몇 미리가니 이제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단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기초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법률적이고 제도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런 기반 관련된 확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이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 최근에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하고 계시고 네. 이제 거기 내용 중에는 이제 기본 계획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까지 방사선 폐기물 관리를 진행을 할 거냐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법에 좀 담고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주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지 선정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갈 것이고 원칙은 어떻게 갈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법에서 정하자.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이제 비용을 사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쓸지도 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법에 담아서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고 예.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이제 그것이 법이 만들어져서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 추진에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사용료 해결료, 결국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형태로 이제 처분해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지식들을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패물 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저희 코라드에서도 정부하고 얘기해서 원칙을 6개를 만들었지만은 6개의 근간이 되는 거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이제 방패물 관리 원칙을 만들었는데 네. 그 6개 원칙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서 관리를 한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감대를 가지고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세대가 관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발생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지금 현 세대라는 거는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되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원자력이라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혜택을 본 사람이 지금 우리 세대가 네. 우리 국민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맥락이 있군요. 그렇죠. 네. 윤리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 제 아들이라든지 손주 세대들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준비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군요. 100이라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와 지역 주민 중간에서 소통을 해서 더 신뢰를 쌓아주는 부분들 네. 이 절반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역량, 기술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필요한 기술이 적기에 준비가 돼서 주민한테 설득이 되고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할 일이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를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방치했다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쌓여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에 대한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일정 비율의 전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자를 확대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지속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만들어낼 것이고, 당장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 수조들은 점점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처분해야만 함은 에너지를 사용한 우리들의 필수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프랑스 등과 같이 이 문제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와 같은 문제에 가장 일선에 서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건강하게 사용할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과학적 엄밀성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 가지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 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